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자, 반갑습니다. 네, 박시영TV 863회 B 상담소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우리 김태형 수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은 없습니다. 네. 아, 요즘에 네. 전국이 예, 정말 이 가파르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광화문에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죠, 상황이. 딱 분위기가 네, 네. 2016년, 17년 그 네, 사이에 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그걸 썼대요, 안 그래도. 네, 맞아요. 예, 홍준표- 초고 빨라요. 냄새는 잘 맡아. 맞습니다. 예. 요즘에 홍준표, 유승민도 전쟁 중입니다. 이제 홍준표가 요즘에 이제 윤석열 편을 확실히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막 때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신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 제2의 유승민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요? 때리니까 유승민이 또 발끈해갖고 홍준표 야. 막 공격하고 요즘에 국민의힘 보면 말이죠. 예, 개싸움이죠. 정말 불만합니다. 네, 뭐, 그건 뭐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예, 열심히 싸우라고 해야죠. 혹시 그 싸움 구경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착한 사람들이 싸우면 가슴 아픈데 맞아요. 나쁜 놈들 싸우는 건 재밌죠. 네. 요즘 나쁜 놈들 전성시대 같은 네, 느낌입니다. 네, 네. 오늘 또 특이한 이야기 나왔는데 그 우리 이제 탄핵 찬성 네. 국회 탄핵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탄핵 찬성 청원 네. 이게 이제 뭐 140만 정도 거의 됐는데요. 1 130만을 넘어서 이제 140만 네. 곧 갈 것 같은데 이 탄핵 반대 청원도 올라왔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 관계자가 이 청원을 그 냈는데 한 5만 명을 돌파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5만 명을 돌파하면 뭔가 입장을 내야 하거든요. 국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책내 의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이니까 네. 탄핵 찬성 청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탄핵 반대 청원도 다루겠다. 청문회 네. 하겠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안 했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아니 하겠다. 아니 이거 이제 자기들 하든 말든 법사위가 이걸 하면 돼요. 그렇죠. 권한이 있으니까 네.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개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빌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왜 반대하냐 이러이러한 사유에 디올백에 대해서 너 왜 탄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죠.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해? 네. 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해? 최혜병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꼬치 이제 캐물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탄핵이라는 이 이슈가 네. 전국의 최대 뇌관 사람들의 관심사로 네. 부상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러야지. 그렇지, 불러서 막 토론도 하고. 다 들어보고 네. 쌍방에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단세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네. 탄핵 청원이 통과가 되자 네. 열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돼. 근데 해야 안 돼. 올라가. 그래도 너무 더뎌. 탄핵 반대 청원을 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대한 관심만 고조시킬 수 그렇지. 있는. 국민들은 탄핵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탄핵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제 이 고민으로 빠지는 거야. 완벽한 탄핵 정국으로 이끄는 아주 또 부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이놈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세포예요. 이거 단세포야. 그래서 이제 우리 탄핵 찬성 청원도 네. 숫자가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작을 바꾸죠. 반대가 저 정도 나왔어? 야, 빨리 가서 그렇죠. 빨리 청원 가입하자. 네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탄핵 정국으로 바야흐로 탄핵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두 가지 이제 뭐 이슈 짧은 거 좀 네. 다루고 국주국간 현안들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은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로구의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쌍방울 대우북 송금 수사를 음.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네. 그 검사 탄핵 그 비리나 문제 있었던 부패나 문제 있는 그 검사들 4명을 민주당이 이제 탄핵
했는데 네. 그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때 기권을 했어요. 했죠. 네. 박상현 검사만. 네. 나머지는 찬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고 이게 네. 왜 그런 건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고 잘못 눌렀나 이게 찬성을 기권으로 잘못 눌렀나 빨리 수정할 수가 있는데 왜 수정을 안 했지. 네. 여기서 또 막 시작됐어요. 네. 의혹이. 어. 근데 나중에 곽상원 의원이 뭉개다가 며칠 뭉개다 입장을 냈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해명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 막 진짜 엄청난 분노가 쏟아졌는데 비난이 네. 쏟아졌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곽상원 의원의 행동은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중인데 중대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지휘관들이 토론을 하겠죠. 네. 이거는 돌격을 해야 된다.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당론 결정이 났어요. 네, 그래서 돌격했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빠진 거죠. 그렇죠. 부대를 데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군대식으로 하면 이거는 그 이적행입니다. 그리고 뭐 직결 처분 거의 명령 불복종이니까. 그러니까 이 곽상원 의원이 한 행동은 사실 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로 토론을 해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채택이 됐으면 당론으로. 네. 그럴 경우에는 100% 따라주는 게 맞죠. 이게 이제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죠. 네네네.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거고. 예. 뭐 권고적 당론 이럴 때는 네. 소신도 뭐 일부 작동을 합니다. 네. 뭐 그런 거랑 또 비슷해요.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야 우리 이번에 어디 제주도 놀러 가자.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한 명이 난 제주도 싫어 그래서 안 가. 딴 데로도 여행 가요.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인으로서의 자격을 좀 의심케 하는. 맞아요. 네,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저는 사실 당원들이 그 부분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뿌리난 기본이겠지만 네. 더더욱 또 열받은 건 뭐였냐면 뉴스타파가 네. 대북송금 관련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네. 계속 시리즈로 냈잖아요. 보도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진술 회의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진술과 관련해서 맞추려고 공범들끼리 여러 차례 모였다 이런 그렇죠.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술, 네. 연어 뭐 이런 얘기도 회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보도를 했는데 과연 이런 뉴스타파의 보도를 제대로 보기는 한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잘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찾아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당연하죠. 4명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했으면 왜 그런지를 관련된 그럼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 하는데 네.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결정이 나면 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왜 탄핵을 하려고 하냐 그 사람은. 그렇죠. 근거가 뭐냐.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납득이 되면 따르는 것이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따라야 됩니다. 당론이면. 당론이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얘기 맞는 얘기고 비판이 당연한 거였고 결국 원내부 대표 사퇴하고 당에서 이제 주의를 주고 마무리는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곽상원 의원이 네. 국회의원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네. 말씀하신 대로 당론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네. 정적 제거용으로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는지를 당원들이 아는 만큼이라도 네.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더 많이 알아. 그렇죠. 정부로 공유하는. 네. 네. 국회의원들 공부해야 돼요. 네.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뼈저리게 반성하시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큰일을 할 제목 중에 한 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곽상원 의원은 특히 본인이 네.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능력만으로 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본인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 효과. 네. 그리고 그건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니까 이런 정도의 개혁에서는 앞장서지 않겠냐라는 어떤 국민적 기대, 요구 그걸 받아서 당선된 거잖아요. 네. 그 순간 그 사람은 공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항상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걸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대의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리인이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요즘에 관심 있게 지켜본 이슈가 있습니까? 네, 요즘에 윤석열이 또 간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놀러 갔어요? 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디 왜 그렇게 지금 나토 갔잖아요. 네. 나토 가기 전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네. 거길 방문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제 간이 또 이제 붓기 시작한 거죠. 아니 나는 윤석열의 심리는 조금 이해가 돼요. 아니 소장님 한 심리학자시니까 네. 윤석열 입장에서 국내에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싫죠. 게다가 윤석열은 윗사람한테 기원받을 때, 아 미국에 쓰담쓰담 당할 때 예. 제일 좋아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불러주면 아이고 형님들이 날 불러주시네 하고선 달려갈 사람인데 이번에는 또 데려가면서 예. 인도 태평양 사령부까지 구경시켜줬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마음이 울적하고 불안할 때마다 예. 그 뽕을 맞잖아요. 그게 이제 잠수함 뽕. 잠수함 타서 잠만경을 이렇게 본다든가 또 올해는 항공모함 뽕. 예. 항공모함 탑승해서 막 돌아다니고 예.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직접 보여줬으니 얼마나 뽕이 세겠습니까 이게. 네. 윤석열이 이제 간이 너무 이제 감당을 못해서 부은 거죠. 거기서는 뭐 술 많이 드셔도 누가 네.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간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가를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네. 정상회의 참석 전에 로이터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8일날 보도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러시아 남과 북 중에서 선택해.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보니까 근데 저거는 외교 문법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보통 정상들이 저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미국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힘이 셉니까? 그래서 나 참. 이것만 들으면 네. 뭐 윤석열이 지구촌 대장이에요. 이게 보통 간땡이 갖고는 못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간땡이 간땡이가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그러네. 반면에 윤석열이 좀 걱정하는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와의 이 대담에서 트럼프가 11월 달에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한국 정부 외교 정책은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노코멘트 했습니다. 답을 안 했어요. 답변 거부.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도 트럼프가 될 거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꼼짝만이에요. 죽죠. 거의 트럼프 죽는. 스타일로는 조인트 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에요. 말 안 듣는. 아니 그 기고만장해서 위한테 굽신거리고 네. 약한 사람한테 막 가서 잘난 체하고 네. 그다음에 앞에 와서 딸랑거리고 네. 트럼프 진짜 싫어합니다. 그게. 트럼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예. 트럼프가 아주 혐오했던 인물 유형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제일 싫어하는 게 가식적인 인간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 되게 싫어해요. 힐러리 이런 사람들. 힐러리. 가식적이다 이거죠. 앞에서는 공정 정의 막 외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딴짓하고. 너무너무 자기 그래서 앞에서도 딴짓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놓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소신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 있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대방이 어떤 이념이나 소신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신념이 굳건해서 일관성 있냐? 그런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이 또 의외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네, 오히려 뭐 이제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도. 푸틴이나 뭐 네. 김정은 위원장 평가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예. 또 하나 이제 싫어하는 부류가 돈 밝히는 놈. 돈 밝혀서 앞에서 딸랑거리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나와요. 자서전 쭉 보면.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3개 다 걸려요. 예. 트럼프가 싫어하는 유형 3가지에 다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거기에다가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에서도 트럼프하고 윤석열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트럼프는 아마 윤석열을 거의 벌레 취급할 그리고 겁니다. 일본 쪽 트럼프를 껄끄러워할 거에 저는 껄끄러워하죠. 트럼프는 네. 야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이 내 미치지 뭐 둘이 뭐 또 서열을 다퉈? 약간 그럴 것 같아 느낌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트럼프가 좀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중국 봉쇄를 주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본을 앞세워야 하는 딴 거는 다 쳐도 중국은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봉쇄하는데 한국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콜비가 그랬죠. 이미 트럼프 측근인. 일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트럼프가 챙겨줄 거예요. 그러면 이래저래 한국은 뭐 세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윤석열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11월 달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은 치매 증상도 보이고 있고. 그 트럼프 되면 또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안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중요한 지역으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면 야, 제 집 어떻게 좀 날려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바이든이 있을 때 11월 전까지 뭐라도 좀 얻을 건 최대한 얻으려고 할 겁니다. 정권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부탁하려고 갔겠죠. 자기 목숨줄이 간당간당 하니까. 그 북과 직접적으로 막 거래하는 거를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하겠네요. 뭐 안 될 거고요. 트럼프가 되는 건 제가 볼 땐 재앙이에요. 윤석열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미국 대선 전에 사고 치는 거. 맞아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하죠. 그래서 7월 7일 날 북쪽에 김혜정 부부장이 또 담화를 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이가 지금 국경 일대에서 전쟁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자살적 객기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탄핵 청원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거 100만 명 넘으니까 너 지금 이걸 전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확히 보던데.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요. 다 누구한테나. 그러면서 만약에 그럴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가 지체 없이 수행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도 느낌이 안 좋게 지금 보이는 거죠. 자꾸 국경선 근처로 와서 연습하고 이런 게 야, 윤석열이 이놈이 지금 불리하니까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북도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대략 짐작은 하잖아요. 지금 보겠죠. 분위기는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큰 이변이 없는.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인 거예요. 오히려 사고 치지 않게끔 빨리 끌어내리는 거. 10월 전에. 알겠습니다. 자, 큰 건이 터졌어요. 뭐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시절에 태블릿이 스모킹 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이 터졌다. 이종호 녹취록이. 이거를 빗대서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안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면 스모킹 건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런 게 딴 정권 같으면 스모킹 건을 했을 것이 하루에 2개씩 터지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스모킹 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 망각에서 우리가 깨야 한다. 탄핵 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만 참 좋겠어요. 그죠? 딱 그것만 물고 늘어지게. 근데 하나를 갖고 얘기하려니까 다음날 또 나와. 더한 게. 그걸 하면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막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JTBC나 MBC가 동아일보까지 막 이런 데들이 터트리는 거 보면 단순히 한두 개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2탄, 3탄, 4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스모킹건 역할을 하는 게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게. 언론도 확실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JTBC도 광고 물량도 굉장히 줄었고 현정권 들어서 MBC는 말할 것도 없고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의 독이 바짝 올랐고 근데 그러고 이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뭐 제보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분위기상. 근데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조중동까지 붙으면 이제 아주 볼만하겠죠. 지금 분위기는 약간 붙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경쟁하듯 단독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맛이 가는 거거든. 맞습니다. 탁 터지는 거거든. 그러다 하나 터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종훈 녹취록 넘어서서 한동훈 카톡도 까지는 날이 오겠죠.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이종호가 이야기했던 그 녹취록에 따르면 VIP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는 지금 와서는 이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거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입장을 이렇게 내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누구라고 느껴지십니까? VIP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저 말고 지나가던 개 붙잡고 물어봐도 김건희 이렇게 지킬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이 김건희 여사를 지칭했다면, 김건희 씨를 지칭했다면, 네.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은 김건희 씨를 다 VIP라고 네. 불렀을 거 아닙니까? 호칭을. 그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이종우라는 사람이 네. 해명을 하면서 한 말이 더 웃기잖아요. 네. 뭐라 그랬냐면 VIP는 김건희가 아니라 김기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그 통상적으로 VIP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현이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VIP는 김건희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거는 네. 순간적으로 나온 진실이죠. 진실. 네, 그러니까 VIP는 김건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실토한 거라고 봐야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그게 대통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왜냐하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나와 무관하다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만약에 뭐 VIP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거였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도 긴밀하게 주가 조작 할 때 당시부터 뭐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네. 추론이 가능한 거고. 네. 그러면 그때 이걸 좀 봐주기 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네. 이 부정청탁이나 공범이 이럴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됐던 김건희 씨가 됐던 VIP가 만약에 김계한 사령관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없죠. 그건 전혀 없고. 누구로 밝혀지든 네. 아무튼 이게 큰 일은 큰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로 놓고 이 조사를 하고요. 네. 국힘은 윤석열로 놓고 조사를 해서 어디가 이기나 한번 시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이제 막 이종훈 씨가 약간 내가 좀 허풍 떨었어 후배들 앞에서 뭐 이렇게 또 막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좀 과시욕이 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네. 대충 이제 여기서 이제 발을 빼기는 어려우니까 뭔가 변명은 둘러대야 할 것 같고 첫 번째 김계한 사령관 얘기했는데 네, 잘 안 통해. 안 먹히죠. 뭐 별 2개짜리를 4개짜리 올리고 뭐 3개짜리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김계한 사령관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본인도 당사자인데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허풍 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빨리 그 통화록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요. 네. 누구예요? 이종호. 이종호 폰 다 네. 압수하고 김건희 그렇죠. 폰 다 압수하고 예. 여기서 빨리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커넥션을.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이 결국은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지금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면 네. 이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8표. 이게 필요하죠.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번에 이종호 녹취록 터진 것이. 이 녹취록 터지고 그다음에 이게 터진 다음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한 조사에서 네. 특검법 찬성 비율이 70%라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했으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이 녹취록이 영향을 미친다면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특검법의 국힘이 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전당대회하고 좀 맞물려 갖고 네네네. 뭐 한동훈이 되면 또 한동훈 측에서 일부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한동훈이 떨어지면 네. 또 원래 줄 섰던 한동훈 쪽 일부가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해야 할 거긴 한데 그 정도로 좀 거의 심정적으로 분당 사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심정적.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전당대가 언제입니까? 그럼 23일 날 있어요. 결정 납니까? 7월 23일 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다음 그러면 주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한동훈 응원해야 되겠네요. 한동훈이 지금 될 확률이 조금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한동훈 되면 네. 한동훈이 이제 차별을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상은 차별화해야죠. 그러면 뭐 공개적으로 네. 특검법 찬성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만한 배짱은 없을 것 같고 공개적으로는 거부한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기 측근들한테 저는 반란표 던져라. 한동훈이 그럴 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이게 9월 정국에서는 네. 8월이 이게 7월이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힘 막 내분이 막 일어나지만 9월 달에는 또 한동훈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려고 하는 게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 판결이 9월 달에 나올 예정이에요.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벌금형이든 뭐든 유죄가 나온다면 1심에서 둘 네. 중에 하나든 뭐 둘이든 모르겠습니다. 막
안 나올 수도 있고 다 무죄로 될 수도 있지만 1심에서 혹시나 막 벌금형 정도가 뭐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그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여차하면 탄핵 정국으로 가더라도 자기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허황된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쪽의 원한과 분노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게 또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싸움도 아닌 게 지금 한동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이 날아간 이후에 소위 이제 보수대연합의 주축이거든요. 그 담당자고. 그래서 조중동까지 띄워주는 건데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 지금 싸움을 하는 거지. 두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만 갖고 싸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맞아요. 물론 그것도 큰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이 싸움은 어느 한쪽 세력이 이겨야 끝납니다. 치킨 게임. 네, 치킨 게임입니다. 자, 두 사람 간의 두 세력 간의 갈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죠. 특히 이제 김건희 한동훈 문자 관련해서 이제 발단이 더 크게 번졌는데 이 문자 파동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루스 칫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고함에 있어서 칫솔 광고할 때는 건치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 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 박정 대표가 또 대표적인 건치 아닙니까? 아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아 상태 굉장히 좋으신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칫솔입니다. 이게 진짜 저도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걸 써보신 분들은 다른 칫솔 못 씁니다. 일단 손잡이 자체가 그립감이 있네. 그렇지. 기존의 칫솔들은 보통 요 칫솔 모를 나일론으로 만들어요. 사실 나일론이 질기고 해서 뭐 이 사이에 있는 거 잘 끄집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싸다는 건 그만큼 이 치아 겉면을 마모시킬 수 있다는 그럴 거예요. 것 같아. 예. 그런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자 지금 이 클라루스 칫솔에서는 칫솔모를 뭐라 쓰냐면 타이넥스 모라고 해가지고 합성 수지가 있는데 이건 훨씬 더 나일론보다 고가의 제품입니다. 보기에도 고가 같아. 비싸 보여. 훨씬 더 이 사이에 불순물들을 잘 끄집어내면서 이 치아 표면의 마모를 줄여줄 수 있는 부드러운 모인데 부드럽다고 해서 힘이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서 잘 튕겨내주고 그러니까 와와와와 하지 마시고 이 사이 하나 튕겨내시다 보면 이 칫솔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면 다른 칫솔 못 써요. 그러네. 원래 이 클라루스가 그 치과에서 쓰던 칫솔인데 그 의사들이 추천을 많이 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치과에서 한번 맛보신 분들은 이제 야 이거 어디 가서 사냐 막 이러는데 파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많은 고객들이 찾으시니까 이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칫솔입니다. 한번 써보시면 정말 다들 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6줄 모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치아에 닿는 면이 약간 넓어요. 그래서 표면을 양치질을 하는데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끼어있는 불순물 잘 빼주고 표면 마모가 훨씬 준 그런 칫솔모 타이렉스모라는 걸 쓰는데 요거 가격은 비싸지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뭐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남기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가보다는 기능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클라루스 칫솔인데 써보신 분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입소문도 많이 퍼져나가고 한번 쓰고 나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구하기만 하면 이 칫솔만 쓰고 싶다. 뭐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 한 번에 진짜 다 같이 쓰실 수 있고 여기에 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끼우는 캡이 있기 때문에 뭐 들고 다니시면서 요새는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선물용으로도 좋겠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추천해가지고 써보신 분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추천 안 했어요 그동안? 건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자, 지금 특가 이벤트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최대 33%까지 할인이 되는 이 이벤트. 뭐 다른 곳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박시영TV 더보기에 있는 구매 링크로 들어가셔야지만 이 이벤트에 참가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칫솔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쓰시는 거 가격 싼 거 찾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안 좋으면요. 돈이 엄청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복이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아 건강이. 치아 건강 챙기시는 분들 이 클라루스 칫솔 강추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진짜 이 문자 파동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김건희 한동훈 문자 파동. 뭐 저는 재미있습니다 이런 게. 예. 점점 분석할 거리도 많아지고 있고 예. 또 개싸움 보는 게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네. 뭐 재미있는데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김건희가 네. 문자를 보낸 그 당시에 네.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과연? 김건희가 예. 뭐 한동훈이가 개겼다 그래서 예. 무서워한다거나 예. 또는 뭐 양보하고 싶어서 네. 문자를 보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아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문자를 보냈을까? 저는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말이죠. 네. 한동훈 한 욕하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화를 내서 뭐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데 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라. 만나라. 그렇죠. 또는 전화해라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요.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봤을 때는 항복하란 얘기예요. 들어오란 얘기는. 그렇지.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오면 죽지. 거기 들어오면 뭐 윤석열이 이렇게 가발부터 벗기고 막 할 텐데. 와, 그걸 그래서 한동훈이 무서워서 못 간 거 아닙니까? 총선 끝나고. 그렇지. 바로 못 갔죠. 네. 그 정도로 겁이 밥 많은데. 먹자 그랬는데 안 먹었지. 네. 어지간하면 그 정도의 그 초대는 응하는데 배짱이 없구나. 배짱이 없다.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런 관계라는 것을 뭐 김건희가 모를 리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화가 났으니까 빨리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읽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사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앞에 쭉 하는 얘기는 사과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내가 사과를 할 때 뭐 10%가 떨어졌다는 도 예. 뭐 이런데 안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근데 네가 그 내 마음을 이해를 해줘. 알아줘. 근데 네가 원하면 할게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이런 데도 있기 나한테 사과를 요구할 거야? 거의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반협박. 거의 반협박처럼. 한동훈이 알잖아요. 네. 자기가 20년 넘게 주군으로 모신 윤석열과 윤석열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화가 나 계시네 이거. 야. 말투는 정중해도 열나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시입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반협박이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사과할 의향을 비친 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관계, 그동안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간의 관계, 그다음에 평소에 김건희의 성정, 한동훈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딱 보기에 이거는 나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네. 빨리 와서 항복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진짜 배짱이 있는 좀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보냈을 수 있어야죠. 사과하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가졌어요. 네. 이거를 딱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발송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 답변 안 한 거 가지고 용화대 내에서 화를 참모들한테 화냈고 몇몇 네. 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전달했다고 이렇게 네.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 김건희 씨가 이렇게 보낸 내용을 다 보여준 거고 실제로 이런 거죠. 저는 넘버원이 진짜 김건희구나라고 네. 그 확신을 가진 이유가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네. 하면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그렇죠. 비서실장의 정무수석이 한동훈하고 연락해서 네. 청와대 입장은 이런 거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이런 거니까 알아서 잘 얘기해봐. 해라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 프로세스인데 네. 못 푸니까 네. 김건희가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게. 내가 문제 풀게. 네. 그래서 대통령 옆에 지켜본 거고. 약간 이렇게 보여요. 저는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네. 한동훈을 완전히 찍어서 배신자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한 작전 아닐까 싶은 의심도 들어요. 작전. 그러니까 김건희가 문자를 써서 윤석열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요거 보낼 거거든. 그럼 보내면 이 자식이 씹을 거 아니야. 네. 딱 너도 느낌 오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럼 배신자라고 떠들어야죠. 이런 흐름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 축적용으로 보내는 거죠.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아. 근데 한동훈이가 또 눈치가 빨라서 그런 걸 감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보낸 것 치고 너무 공손해요 문자가. 옛날 카톡을 그래서 좀 까봐야 되고 까보고 싶거든요. 예. 그때는 어떻게 보낼지 모르잖아요. 예. 야
지금 멧돼지 어디 있어? 뭐 이제 동훈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이랑 너무 다른 문자가 왔을 수 있어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그럼 한동훈은 이게 공개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렇죠. 김건희도. 그렇죠. 그래야 한동훈이 딱 느끼는 거죠. 이거는 날 잡으려고 지금 그물이야. 그물을 쳐놨다. 그럼 난 답하면 안 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걸릴 수 있어. 이래서 안 보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것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김건희가 상당히 노회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건 느꼈어요. 뭐냐면 주변 사람들 그 보수 농객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과하면 들깨처럼 물어 뜯을 것이다. 이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네. 그 이제 보수 농객이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주장을 했다는 건데 네. 그 주장의 글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고 내용을 약간 바꿔서 한동훈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사과에서 하면은. 해결된다면 1000번 만번이라도 내가 사과하겠다. 네. 그렇게 들깨처럼 물어 뜯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쫙 퍼뜨려 놓고 그렇죠. 정치 작업 해놓고 네. 이거는 약간 네. 바꿔서 네. 야 그러니까 그래도 머리 쓴 거지. 네. 그래도 앞에 그 말이 있으면 한동훈은 딱 의중을 읽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싫다는 얘기네. 그렇죠. 나 못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만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인마 처리해. 이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서 네가 알아서 머리 바꿔. 그거를 지금 오늘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회의원 이용 의원이 의원들에게 단톡방에서 알렸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누가 했는지도 이제 뭐 그건 뭐 금방 파악이 될 테니까 네. 의원 중에서 누가 전파했는지가 드러날 테니까 신윤 대표적인 의원이죠. 이용 의원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보시기에 대중들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자를 보낸 김건희 쪽인지 씹은 한동훈 쪽인지 둘 다 잘못이긴 한데요. 네. 둘 다 잘못이긴 하지만 이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더 좀 뭐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치사하게 답을 해야지. 심리학을 그 영부인이 보냈는데 영부인도 그렇고 누가 보내도 사실 씹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5번이나. 네, 5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 관계에서도 아니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씹어? 씹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져. 그렇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는 예의 있죠.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보고. 그 어르신 당원들은 그럴 수 있겠네. 늙으신 이제 아저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70대, 80대들. 이 싸워지 없는 자식이 이게 문자를 씹었어. 근데 어차피 그쪽은 다 되게 윤석열 지지 당원들 아니에요? 70대, 80대가?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수층 내에서는 한동훈이 좀 손해를 많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당원들은 모르겠어요. 당원 대상 여론조사 안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어요. 전당대회 지지율을 보니까요. 한동훈. 그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거죠. 한동훈이가 그렇게 계속 까여도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윤석열이 저렇게 독불장군 혼자 이 독재를 하다가는 정말 탄핵으로 갈 것 같은데 나라가 더 수렁텅이로 빠질 것 같은데 한동훈이 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안 들어요. 그래도 약간씩 견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 이 정서가 있는 것 같아.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전 조중동도 그렇다고 봅니다. 조중동도 그런 것 같아요. 총선 때 진짜 보니까 말을 안 듣거든. 저 바보거든 바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일보가 밤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이야기하면 듣는 신윤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잘 안 듣거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도 코칭을 해줘도 못해요.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야, 저희를 대타로 써서 저 되겠어 저거? 대타는 좀 잘 치는 놈을 내야 되는데 삼진만 당하고 저게. 근데 없어요. 쓸 사람이. 그러니까 국힘이나 저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딱 그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주 뭐 멋있고 예뻐서가 아니라 윤석열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싫은데 대타를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 대안이 등장하면 확 꺼질 거거든요. 맞아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뭐 원희룡 나경원 뭐 급이 그렇잖아요. 많이 그렇죠. 봤던 인간들이고 요즘에 보니까 아까 홍준표 유승민 개싸움하죠. 네. 그다음에 서울시장인 오세훈은 그 공자 같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하나도 없어. 기대 세웠다가 철거하고 철수하고 100m짜리. 아니 그러니까 전시행정 예산 낭비도 하고 있지만 이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면 안 하죠. 가끔 하는데 임팩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오세훈 말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무시당해. 지금 네. 보면 끼지를 못해 그 안에. 예.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볼 때는 한동훈 외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대안이 없으니까. 한동훈이 뭐 잘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든 안 되든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네. 이건 뭐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김건희가 더 확딱지가 나겠죠. 아, 지가 뭔데 저기서 저기 설치워 저거. 이거 국정농단인데. 농단이죠. 누가 봐도. 예. 그걸 뭐 대단하다고 또 공개까지 해요, 지네들이.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네, 쌓이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김건희가 그 무렵에 네. 사과를 했다. 국민들에게. 네. 이준석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기자회견 자기가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이런 문자를 받았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 딱 박아갖고 김건희 사과시켰을 거네. 공표한다. 네. 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김건희가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사과했다면 네.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더 나빠졌겠죠. 더 큰 참패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또 삐죽삐죽 또 헛소리 짓거린다든가 뭐 가짜 울음을 온다든가 또는 국민들 자극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어차피 이번에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확실히 있었고 그 사람들 안 변했을 거고. 그렇죠. 사과했을 때 전통적 지지자들은 에이씨 이번에 투표 안 해야겠지. 그렇죠. 이렇게 또 기권하는.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분노. 뭐 이런 거 자극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와서 하는 사과라는 것이 옛날에 이미 했었을 때 보셨듯이 후보 시절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선돼서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짝 엎드려 살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사과를 시키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됐을 수 있어요. 나와서 또 무슨 소리를 할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입장에서는 또 하라고 막 탁 하기가. 진짜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 오히려 또 역풍 불고. 그렇죠. 그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윤석열과 이제 한동훈의 관계는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복 불능 아니에요? 뭐 이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죠. 옛날부터. 그때 이후. 더 심화됐다. 네, 더 심해지고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왼수지간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둘은 개인적 원한만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권력의 향방을 갈라두고선 세력 대 세력으로 붙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회복 불가능하다. 아니 대통령 지지율 20%의 대통령인데 이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이 정도 내분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건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원래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 낮으면 자기가 양보를 하고 일부 그렇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죠. 양보를 끌어안아서 여권을 좀 단합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야권을 공격하면서 어떻게든 활로를 열어보려고 하는 게 보통의 권력의 생리인데 그렇죠. 야, 윤석열 참 대단한 인간이죠. 독특해요. 독특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이라고 제가 계속 자기 죽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해. 지금 뭐 간이 배밖에까지 나왔는데 더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참 어려워요. 싸우려는데 적들이 없어져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어디 가서. 맞습니다. 적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이제 민주당은 원내에서 싸움을 이제 계속 준비하는 것 같아요. 법사위 중심으로 과방위 막 이런데 물론 이제 시민들과 함께 장애투쟁도 열심히 해야겠죠. 함께 원내 병행투쟁을 좀 해야 할 상황이고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윤석열은 소인배,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는 측천무,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이런 비유가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것은 뭐 대충 맞는 것 같고요. 원희룡이 기회주의자도 맞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소인배라는 거는 좀 안 맞아요. 오히려 한동훈이 소인배거든요. 한동훈이 소인배고. 윤석열은 그냥 개. 서열 동물인 개. 뭐 이런 정도가 오히려 적합한 별명인 것 같고요.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측천문 너무 높죠. 너무 높아. 측천문 그냥 황족이에요. 맞아요. 김건희는 아니거든요. 측천무라고 보면 안 되죠. 뭐 이게 힘이 세다, 권력이 세다를 위해서 빗댄 것 같은데. 힘이 세다. 그래도 뭐 인간의 레벨이 있는데. 그래서 김건희는 또 누구랑 비유를 해줘야 될까 해서 또 에비타 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에비타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김건희는 그보다도 또 못하죠. 예.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마타하리 정도나 되려나. 마타리. 그것도 좋은 일 했는데 스파이로서. 독일 스파이 아니에요? 전 마타하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네. 예. 그럼 마타하리 이런 급 뭔가를 찾아야겠네. 영분이 되는 마타하리. 예. 독특한 케이스네. 독특한 케이스죠.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에비타에 안 좋으면 약간, 축천무에 안 좋으면 약간, 마타알이 안 좋으면 약간, 뭐 황진이, 안 돼. 그런, 하여튼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끌어다가 종합해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기 때문에 축천무라고 하긴 좀 어렵다. 어렵다. 예.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또 그 댓글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네네네. 저기들이 싸우다가. 싸우다가 김건희가 스스로 문자에 네. 본인의 댓글팀을 가동한 거 아니냐, 의심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한동훈한테 보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해찬이 그 얘기 나오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또 했다. 사설 이 댓글팀, 그걸 이제 여론조성팀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권 프로젝트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팀보다 여론조사팀이 더 나쁜 거예요. 여론조성팀. 조성팀 더 안 좋은 겁니다. 예, 댓글만 남겨놓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해찬 얘기를 들어보면 댓글팀은 댓글 공장만 하는 건데 그치. 여론조성팀은 아예 글 같은 걸 올리고 그렇죠. 뭘 만들어서 올려서 영향을 끼치는 거라. 그렇죠. 누구를 비판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막 이런 거죠.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조직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변명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진짜? 누가? 장해찬이? 장해찬은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왜냐하면 김건희 팬이니까. 윤석열 팬이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과정에서 이 극우 세력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폭로된 거죠. 그렇죠. 김건희가 운영하는 팀도 있고 한동훈이 운영하는 팀도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아직 반박은 안 했어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잘해야 되니까. 이거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장해찬이 막 그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괜히 부인했다가 또 터지면 골치 아프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요 국정원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정원을 시켰었거든요. 정권에서. 근데 이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자 그렇죠. 이제 민영화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돈 대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영화시켜서 각각 운영하는 거죠. 정치인, 유력 정치인마다. 그래서 이 댓글팀을 운영할 정도의 이 사람들은 뭐 윤석열은 어차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김건희가 대신해 줄 테니까. 김건희, 한동훈, 뭐 또 유력한 몇몇 이런 사람들은 댓글팀이 다 있지 않겠냐. 야, 이거는 진짜 실체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밝혀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거 국정조사 해야 돼요. 이거는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오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심각한 사안이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나 뭐 이런 것들도 프레임 공격 이런 것이 여기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그때 테러 사건 때도 이런 팀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악마시키는 거. 민주당을 또 악마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 진영들을 계속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주장하고 뭐 상처 주기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민주 진영 내에서 약간 신뢰가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김건희가 댓글팀을 전제로 해서 아주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댓글팀이 했다는 의혹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얘기는 댓글팀 운영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다 하는 분들인데 댓글도 달고 참여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 돈을 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댓글팀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고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거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다.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이거는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대선 때도 이거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럼요.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상이죠, 이거는. 그렇죠. 민영화시켜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글을 쓰거나 과도한 주장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실체. 이거 뭐가 있는지를 이걸 좀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론 조성팀이라고 했을 때의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단순한 댓글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뭐 웹자우도 만들고 막 그러게 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아니면 유튜브를 제작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유튜브도. 네, 그래서 뭐 어떤 논리 같은 거 막 그렇죠. 전파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슈퍼챗 같은 거 막 보내면서 그렇죠. 어떤 댓글도 막 달고 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어떤 맞다 이 주장을 너 계속 펼쳐라. 그거를 조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돈이 있다면.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특별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는 사실 그렇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예. 수장님 오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누구를요? 뭐 국힘당. 국힘당을 응원할 때가 다 있고. 뭐 잘 싸우라고. 잘 싸우라고.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 끝까지 해라. 예. 서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라. 예. 응원합니다. 네. 자,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부에는 고현준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 이광수 평론가 진행하는 경제 만화방 코너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지난달 저희가 6월 18일 날 최강신박 코너에서 방송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정 상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바로 잡습니다. 2019년 울산지검에서 청산의 대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박상용 검사는 본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성윤 의원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하였고 서영교 의원이 6월 17일 최고위에 실명을 언급하여 해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 조국 대표는 페북을 통하여 늦었지만 똥검들 다 밝혀야 한다 강조하자 수십 개의 언론에서 조국 대표의 페북 글을 보도하여 이 사건 의혹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저희 박신영TV 최강신박 코너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 의혹 제기 당사자가 박 검사로 지목되고 있으며 울산지검 청사 대변 사건에 대한 지적 및 검찰 음주 회식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혹 제기 19일 후 7월 3일 박 검사는 조선일보를 통하여 당시 행사는 울산지검 구내식당에서 개최된 청 전체의 조직 활성화 행사였고 송인태 검사장과 검사직원 등 40~50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업무를 보다 행사 시작 시간보다 늦은 저녁 7시 반쯤 참석했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후 밤 9시쯤 다른 검사 서너 명과 함께 청사 밖으로 이동해 뒷부리를 한 후 자신의 차로 다른 검사들을 각자의 관사에 내려주고 관사로 귀가했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다음 날 정상 출근했고 대변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됐다고 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당사자로 거론된 가운데 자신의 이름도 추측성 루머로 거론된 것을 알게 되었고 동료들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묻거나 놀리는 메시지를 수차례 받자 열흘 뒤 저 아니에요 제발 좀 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띄웠다고 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루머라 진지하게 대응할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연루가 됐다면 오히려 수치심이나 진상규명의 두려움으로 이런 메시지를 올리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사건을 잊고 지냈는데 5년 만에 탄핵 사유 맨 앞머리에 올라왔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2019년에도 추측성 루머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 본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본인은 9시쯤 청사 밖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저희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의혹 당사자로 언급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립니다. 음주 추태 사안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시영 없는 박시영TV 경제만화방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 주변에 이 시대 최고의 경제계의 VIP. 요즘 VIP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V0냐, V1이냐, V2냐. 근데 이 두 분은 경제계의 VIP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원하실래요? 큰형님입니다. V1. V2. 네네. 나는 뭐 V3 할게. V3가 보통 바이러스 잡는 게 V3 아닙니까? 자, 경제만화방 오늘 또 함께 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 박시영TV 멤버십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방송은 금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분들과 여러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멤버십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 의견, 여러분의 생각 혹은 뭐 저희에 대한 질책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방송에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이 컨텐츠를 향후에 뭐 라이브로 보시든 아니면 또 조회수에 포함되는 나중에 이제 녹화 방송을 보시든 보시는 분들도
뭐 궁금한 점이 있다. 경제 관련된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근데 뭐 아주 뉴스에 나오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제 이야기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품격의 답변이 아마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저희가 질문을 몇 개 이렇게 추려서 왔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네네 좋네요. 요 질문을 하나 하고 그러면 이분들도 아마 감을 좀 잡으실 거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도. 네. 오시오님의 질문 요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시오님이 질문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다 해도 된다고 해서요. 계양 롯데캐슬 비싼가요? 이 계양은 인천 계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1억 정도 다운된 가격에 중도금 무이자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미분양인데 내려갈까요? 근처에 살고 있어서 실거주 문의드립니다. 이 질문. 이건 일단 질문 첫 번째 질문이죠. 계양 롯데캐슬이 비싼가요? 그렇죠. 그건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음흠.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비싸서 미분양 아파트예요. 비싸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어허. 안 비싸면 요즘은 청약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삽니다.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비싸서 미분양이에요. 어허.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미분양인데 내려갈까요? 이거는 전체 시장 상황이 중요한데 일단 인천이 입주 물량이 아파트가 꽤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미분양은 더 누적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더 안 팔릴 가능성도 어허.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뭐 달아오르고 있는데 많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인천까지 퍼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달아오른다는 건 결과적으로 서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건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안 팔리면 할인 분양도 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지금 사시는 건 아니고 요거는 특히 그런 생각을 답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역시 부동산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도 약간 첨언을 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이 동네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르는 동네가 있어요? 정확합니다. 팔도에 천재가.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동네라고 하고 딱 한 번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디 사시겠어요? 서울 살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네. 그다음에 서울 중에서 딱 한 번 집을 살 수 있어. 그럼 어디 사겠어요? 강남 살겠죠. 예. 아마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양 이 롯데캐슬의 이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실거주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 인천을 떠나서 뭐 서울 사세요 이렇게는 제가 충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돈에 맞추시지는 말고 그렇다고 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라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만 네네. 어느 정도 카바 범위 안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범위를 좁혀가는 거 범위를 좁힌 범위 내에서는 대장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예. 여기를 딱 찍으셨을 때 방금 이광수 대표님처럼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 이거 개별 물건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여기가 내가 살고 싶은 이 큰 바운더리 내에서 대장집인가 대장 로케이션인가 네, 그거를 먼저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계양의 실거주까지 고민하고 계시고 이 정도 정보를 아신다는 건 계양을 잘 아신다는 얘기겠죠. 오래 사신 분 같아요. 그러면 이 계양 안에서의 대장 예. 만약 계양에 계속 거주를 하실 계획이라면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뭐 사정상 거기까지는 금액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는 쉽게 양보하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긁어모아도 5억이니까 뭐 요거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6억까지는 다른데 7억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6억에 맞춰서 사지 마시고 그냥 7억짜리 사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 대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이런 질문 좋아요. 좋아요. 어느 지역, 뭐 어떤 아파트 혹은 뭐 내 환경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맞습니까? 뭐 등등의 질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랬더니 지금 저희 멤버십 우리 박정TV 가족들도 질문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요. 요 며칠간 올랐는데 언제까지 오를지 궁금합니다. 엄채윤님. 저희 박정TV 아주 당연히. 네. 가족이거든요. 네. 삼전 주식을 갖고 있나 봐요. 네. 요 며칠 오르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네. 왜냐면 좋아서 많이 제가 몇 년간 그 삼성전자 주식 샀다고 무진장 놀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샀던 것보다도 가격이 그래도 몇천 원 올랐습니다. 네. 제가 올랐다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지금 재미 보고 계신 겁니다. 계속 오를까요? 사실 예측하기 힘든데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주가창만 보고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그래서 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 분석 이런 걸 제외하고 감은 얘기 드려도 되나? 그럼요. 오릅니다. 감으로 오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감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한 20년 애널리스트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계속 보고 살았으니까 그런 감으로 오르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근거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납품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이슈가. 품질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노력하고 있고 계속 트라이하고 있고 어쨌든 엔비디아에서도 좋은 평가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펀더멘탈 차원에서 예. 기초 차원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질문하고 연계시켜 볼게요. 예. 모닝켈리 분이 이거 카카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모닝켈리님이 그 보내주신 질문은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그나마 평단 8만까지 떨어뜨리고 물타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광수 대표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갈등이 생기네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 이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가 오르는 주식은 항상 사고 싶어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똑같아요. 그래요. 카카오도 항상 오를 때 사고 싶었죠. 자,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꺼번에 왕창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확신이라고 해도 리스크가 해치돼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주식 10주 사고. 예. 그리고 추세를 보는 거야. 다음 날 또 10주 사고. 이렇게 하시라. 이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오를 때 한꺼번에 왕창 사서요. 누구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네, 네, 네. 제가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불확성에 대응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항상 오르는 주식을 분할 매수해라. 아니 나 이 분할 매수에 할 말이 있는데 네. 우리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와이프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게 찔끔찔끔 사면 수수료만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아니, 말이에요. 똑같아요. 수수료는. 매일 사나 한꺼번에 사는 수수료는 똑같아요. 너무 멍청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조금 더 생기실 거예요, 방법이. 예.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언제까지 오를게요라면 정말 그런 말씀 확신이 든다면 그래서 한 주씩 사보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도 저도 뭐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제 삼성이 한 2, 3년 그 반도체 이 다운턴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또 뭐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휘말려가지고 반도체 경기하고 뭐 이런 등등등 묶이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제 안 좋은 구간을 지나왔잖아요. 전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일단 바닥은 쳤다라고 봐야죠. 일단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악재가 생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 납품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상황인데 더 나빠질 게 뭐 있어요. 사실 그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안 됐다 그래도 그게 최종 안 됐다는 발표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적죠. 예를 들어서 계속 노력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어쨌거나 해내겠죠 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야 이제 나 원금 회복했어. 나 이제 거기 오면 막 집어 던질 거야. 이런 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새로 이제 삼성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참 외국인 투자 얘기도 안 했네.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도 좀 보셔야 되겠죠. 예, 걔네들은 왜 사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흐름들이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예 새로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고를 것이냐. 요거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물론 각자 처한 자금의 성격, 투자 목표 수익률, 언제 뺄 건지, 운용 기간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쉽게 속단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467만 명이 갖고 있어요. 조금 뻥 보태면 500만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인데 3분의 1이 갖고 있고 그렇죠. 가구 수로 보면은 두 집, 세 집당 한 집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적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수급이 확 몰리면서 갑자기 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거라고. 일단 몸이 무거워졌어요. 덩어리가 크다. 예. 그러니까 나 짧게 해서 좀 높은 수익 좀 보고 싶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니 누가 상전으로 단타를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좀 돈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거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삼성이야 오른대 이렇게
확 달라들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다른 주식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야 적금처럼 갖고 있으면 돼. 삼성이 망하겠니?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샀었던 것 같고 가지고 있으니까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뭔가 공부하는 수단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HBM을 통과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배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런 첨단 산업 있잖아요.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는 2등이나 3등 기업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 2, 3등 기업이 누구였습니까? 하이닉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맞잖아요.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죠. 지금 1등을 이기면서. 그런데 HBM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삼성전자가 3등이에요. 2등이고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팅 해볼 만하다. 한번 의미가 있다 이거. 그래서 항상 이게 자본주의 역동성이에요. 뭐냐면 1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가격은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진행됐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근데 이제 냉장고 다 갖고 있으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냉장고를 만드는 가격을 계속 낮췄기 때문이야. 그래서 냉장고를 만드는 제조사가요 계속 바뀌었어요. 1등을 계속 따라잡으면서. 뭘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 낮추는 기술. 그래서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는 항상 여러분 2, 3등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전 세계 자동차 1등이 누구였습니까? 도요타였잖아요. 그렇죠. 도요타 투자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그때 혁신 기업이 누구였어요? 테슬라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첨단 산업은 가격을 낮추면서 1등이 될 만한 애를 투자해야 돼. 좋은 정보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상황에 대해서 HBM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납품이 들어가 수율이 잡혔어.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죠. 그렇죠. 시장에서 수급이 확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알아요.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리까리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악재에 배팅할 가능성보다 이게 생기면 호재가 더 커지고 안 좋아봤던 최악의 상황에 삼성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아니 흐름이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흐름보다는 올라갈 이슈는 배팅이 가능한 상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이슈는 배팅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제 뜻은. 근데 예를 들어 금리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내려갑니다. 어쨌거나 시간 싸움이지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가는 상품에 배팅할 수 있죠. 이렇게 흐름이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 뚫려 있으면 배팅 가능하다.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리 얘기 저희가 좀 이따 해볼 텐데 금리는 뭐 우리가 꾸준히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 요거 다 처리하고 나서 금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네. 타령 총각님이십니다. 닉네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무슨 타령일지. 저는 30살이고 대학 졸업을 늦게 해서 일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기저기 다 모아도 5천이 채 안 되고요. 연봉도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장 큰 걱정이 나는 내 집을 언제 마련할 수 있을까입니다.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라도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세 분은 언제 처음으로 집을 사셨나요? 광순의 복덕방 가입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구입해서 봐야 할까요? 이거는 뭐 밑에 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야. 아니 안 하셔도 돼. 돈을 아껴. 일단 돈을 아껴라. 아끼시고 그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아끼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자, 어디서부터 답변해 드릴까요? 세 분은 언제 처음 집을 사셨나요? 결혼할 때 보통 우리나라는 집을 사죠. 네. 저는 결혼할 땐 전세로 시작했고 집 산지 결혼하고 한 4, 5년 있다가 그때 이제 집을 샀죠. 대출 끼고. 저는 처음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샀어요. 네, 미분양 아파트를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이에요? 결혼할 때 2008년도. 2008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막 할인 분양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을 막 사실 때 이때 이제 처음 내 집 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타이밍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 예. 5천만 원. 이제 이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냐인데 이런 말씀 또 드려도 되나? 될걸요? 사실은요. 집은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완전 100% 동의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하면 기회는 항상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저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자산이 얼마 안 돼요. 아끼면서 절약하다 보면 예. 그 돈으로 5천만 원으로도요. 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좋습니다. 드립니다. 언제 집 샀어요? 30살 땐가? 그때 샀습니다. 되게 일찍 샀네. 이게 저는 이제 난 40 넘어서 샀는데. 아주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너무 연봉이 높은 총각 시절을 겪다 보니까 소비가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거 아들 내미 저러다 버릇 나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갔더니 반 계약을 해놓으셨어. 어머니. 지금 내가 다 맞춰놨으니까 네가 사라. 그리고 돈만 네가 내라. 월급으로 갚아라. 저 소비 그만하라고. 네. 그렇잖아요. 이제 총각들이 맞아요. 너무 연봉이 높으면 막 쓰잖아요. 와인도 비싼 거 다니고. 직업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찍 샀습니다. 그런데 잘 샀죠. 예. 근데 지금 5천만 원 정도 자산이 있다고 그리고 30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30에 5천원 거의 저 30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늦게 왜 가셨어요.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28에 갖고 30이었으면 상병이에요. 네. 와. 제 평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 월급이란 걸 받았던 그때 월급이 몇천 원, 뭐 10,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 저는 30살 때 마이너스였어요. 친구한테 돈 띄워갖고. 맞아요. 그 얘기. 애쓰셨네. 그러니까 이분 훌륭하신 거야. 그러니까 타력총각.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7에 결혼했는데 37에 결혼할 때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와이프랑 어디 커피숍이었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했지. 너 얼마 있니? 살 집은 구해야 될 것 같고 너 얼마 있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도 저랑 동갑이라서 사회생활을 그래도 10수년 했고 저도 10수년 했는데 둘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합쳐가지고 1억 5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금도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그 1억 5천 가지고 행정구역상 서울 안에서 집을 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전세값이 막 고공행진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기도로 또 어디로 막 좀 먼 곳까지 다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뭐 운 좋게 당시에 전세를 그 아파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 건데 뭐 이렇게 전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이러면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액 안에서 해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은 온다. 근데 이제 얼마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 타령 총각님이 30에 5천이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이 사실 이제 우리가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실생활적인 얘기를 못 해 주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 있으면요. 전세 예를 들어 70% 들어 있으면 이 집값을 곱하기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뻥 좀 보태면 3억짜리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죠. 갭으로 사셔서 자본이익을 올리시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기서 이제 정치의 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희망을 갖출 수 있게 주택 공급해주고 맞아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의 변동도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엄청 푸시하잖아요. 그렇죠. 받치려고 네. 대출하고. 네. 그런데 그게요. 그거는 자본시장이나 아니면 이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요. 그 자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해야 누군가 또 사고 그렇지. 자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역동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윤석열 정부 잘못한다는 얘기만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고.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희망을 지금 뺏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먹사니즘? 먹산이즘.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자산 시장의 변화를 사실 용인해야 됩니다. 그게 시장이고.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서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흔히들 정치권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 서민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몫일 텐데 가만 보면은 지금 정부는 그 서민 입으로는 서민 얘기를 하거든. 입으로는 서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 중에서도 초부자들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이 질문이 저는 오늘 가장 혼란스러웠었는데 K선님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 아파트는 시누이 명의로 되어 있고 시동생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시누이 명의로 되어 있고 시동생의 집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요. 명의 변경과 상속세까지 비용,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이게 남의 명의로 돼 있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질문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냥 결론을 추려내면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무사를 따로 만나거나 고용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세무사한테 상담받고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신 추려드리면 일단은 먼저요. 본인 집은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신 거는 시누이 명의고, 아니 그렇죠. 아무튼 맞아요. 시동생 명의고, 시누이 명의. 또 본인이 명의가 갖고 있는 집은 또 시누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살고 있고. 시동생이 네. 살고 있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싶은 집이 남의 이름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부동산은 명의 신탁이 금지돼 있어요. 예. 옛날에는 허용이 돼 있어요. 등기가 하도 불명하니까 네.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 명의 신탁이야. 그럼 원주인 다 찾아주게 돼 있어요. 소송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은요. 그 많은 계도 기간이 거쳐가지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저게 내 집인데 남의 명의로 돼 있고 이게 남의 집인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안타깝지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진짜 내 집이 값이 올랐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게 내 거지. 배째라 이런 게 나오면요. 못 찾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산 명의 신탁은 안 좋습니다. 예. 여차저차해서 도로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나가는 세금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잖아요. 명의자가 다 내야 돼요. 명의자가. 실제 관계를 입증해서 저거 내 거 아닌데요. 내 동생이 세금 안 낸 건데요. 이렇게 해서 면책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옛날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예. 부동산은 명의신탁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그래요. 못 찾아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원 상태로 다시 명의를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렇죠. 그 일종의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교통정리하는 방법은 그때 또 세금 나오잖아요. 옛날처럼 명의 변경이면 서로 명의 변경 인정, 명의 신탁 인정해서 네. 바꾸면 되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아니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나라에 가서 저게 원래 내 거고요. 이게 얘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인정이 이제 안 돼요.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법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교환 계약을 맺든지 매매 계약을 맺든지밖에 없습니다. 교환은 이거랑 이거랑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매매는 내가 이걸 사고 네가 이걸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취등록세 나옵니다, 여러분.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거 찾아오는데 돈 내야 돼? 돈 내야 됩니다. 취등록세 나와요. 일단 그렇게 하면 비용이 나가죠. 그렇게 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 놓고 이제 상속이 들어가는데 상속하면은요 상속세 또 나가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얼마짜리 집인지 공제에 따라서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상속세가 또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냐? 원상복구 절차를 거치지 말고 원래 그 집을 다이렉트로 상속해 주세요. 아, 지금 있는 명의 그대로. 예. 시동 저거 내 집이니까 나한테 찾아오고 이거 가져가. 그다음에 내 걸 다시 상속하지 말고 그걸 다이렉트로 상속해 주세요. 그래야 한 번 들어가는 세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기준이라면 이제 고모가 그렇지. 조카한테 그렇죠. 바로 상속해 버리면 된다. 증여라는 건 죽질 않았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한 방에 끝내고. 그러니까 고모하고 관계가 좋아야겠네. 그다음에 내 집을 고모한테 살 때 고모가 뭐 이제 다시 매매를 하면서 세금을 한 번 줄이는 방법. 그렇죠. 아니면 교환 대신에 교환 계약을 하고 서로 아니면 교환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서로 이 명의를 서로 인정하자.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딱 끊어서 정상금만 서로 주고받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이 시누이와 뭐 시동생 등등이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관계겠죠. 아니 좋으면은 두루두루 지금 우리 박수영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될 텐데. 아니 근데 제 말씀은 두루두루 하다 보면 해도 취등록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안 좋으면 간략화해서 정산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상속 주거나 증여 주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빠르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시누이 명의가 내가 살고 있고 시동생이 살고 있는 데가 내 집인데 야 시동생 보고 야 이거 내 집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바꾸자. 그러고 근데 시동생이 뭐래? 뭐 이럴 수 있잖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네. 질문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잠실 우성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마이너스 개발의 가격 선반영된 것 같은데, 예, 뭐 고평가된 것 같은데 가격 언제쯤 안정될까요? 마이스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 질문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수소 관련주 전에 투자했었는데 현 정권의 방향성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요거 혹시 한 줄로 답이 가능합니까? 그 잠실 우성하고 아시아 현수촌 그 동네는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직 안 풀려 있어요. 예. 근데 그 동네에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저기 마이스 개발입니다. 무역센터부터 시작해서 잠실 운동장. 그렇죠. 여기를 싹 다 다시 마이스 지구로 해가지고 재개발하겠다는 게 주요한 호재인데 사실은 현재 가격 자체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언제 한번 풀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풀리고 5단지라든지 이쪽이 재건축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조금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언제쯤? 걸리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다들. 아직도 그 한남동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분은 거기 한 20년째 묵혀 있어요. 그리고 수소 관련주 투자했었는데 이 현 정권의 방향성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인데 저게 얼마나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낳냐, 손실을 낳냐, 뭐 이 정도의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것도 이제는 뭐 수소 관련주뿐만 아니라 저렇게 테마주 있잖아요. 예. 테마주는 항상 테마가 오랫동안 가진 않아요. 그렇지. 살았다 죽었다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을 쉽게 말해서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테마주는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저는 한 번도요 어떤 테마가 잡히면 그게 막 오랫동안 가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테마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가 뭐 2차 전지 AR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한국에만 있는 막 테마주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한국은 것들은 테마주 이런 거. 최근에 막 그 시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방망이를 짧게 갖고 치는 거라고요. 투자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생각하셔야 된다. 뭐 손절을 하더라도 타이밍 같은 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자, 질문.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멤버십 여러분들은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그 외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 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경제 만화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H정님 예.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채팅에 유유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 가지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실시간이네.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시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야 기회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식할 때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잃지 않으려고. 시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타석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 안타를 치죠. 그렇지. 경기에 못 나가면 뭐 나가리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희망이 있다. SH 정리 울지 마시고. 유유하지만 지금 화이팅. 우리 이광수 대표께서 눈물 닦아드린 겁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민생이죠. 그렇지. 네. 저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씩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산다.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그 자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일상이고 내 일상을 지배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그 외에 오늘 경제 현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광고는 요겁니다. 그릭 뭡니까? 요거트 필터 세트. 그러니까 요거지니에서 나온 건데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드시는 분들 있죠. 많죠. 예, 그런 제품이 나온 거예요. 요거트 만들 때는 우유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그 같이 섞을 수 있는 유산균이 필요한데 유산균이 이렇게 들어있고 네. 그리고 그걸 담아서 이렇게 발효시킬 수 있는 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지금 박시영TV.com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그릭 요거트 유청 분리기와 스타터. 홈쇼핑에서 3차 완판됐다 그래요. 알렉스가 그 알렉스예요? 클래식화이 알렉스? 그 알렉스네 진짜? 진짜요? 요새 보니까 살 많이 쪘던데.
그린 요거트. 요구르트 먹고? 아니 뭐 요거트뿐만 아니라 뭐 많이 해. 뭐 돈가스도 하고 뭐 엄청 해. 예. 자 아무튼 세계 5대 슈퍼푸드라고 불리잖아요. 그린 요거트. 뭐 그린 요거트 건강식이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뭐 지중해식 식사, 뭐 식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린 요거트 좋아하십니까? 네네네. 혹시 그 플레인으로 드세요? 네. 진짜? 네네. 잼 안 넣고 꿀 안 넣고. 저도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진짜로? 네, 저 원래 이 심심한 사람들을 모았나?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옵션 구성되어 있는 자연 발효 그린 요거트 스타터. 예, 스타터가 지금 이 안에 이제 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 포에 유산균 수가 약 1조 2천억 마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합성 향료나 감미료, 착색료 이런 것들 전혀 안 들어 있고 17종 유산균이 무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3,700만 50만 CFU가 함유가 돼 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답니다. 그렇죠? 예. 그린 요거트를 어떤 분들은 뭐 유산균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피부 미용에 좋다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린 요거트 맛있어서 먹습니다. 여기에 그냥 먹으면 좀 그렇고 꿀 약간 타면 난 좋더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과일도 좀 넣고. 그리고 뭔가 건강한 느낌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뭘 먹을 때 이건 좀 최소한 건강해지겠지. 이런 요거트 느낌이 있어. 몸에 안 미안하죠. 예, 그렇죠. 그렇지 몸에 안 술 미안. 먹으면서는 좀 미안하잖아. 그렇죠. 넌 아닌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제품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터가 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이 용기가 함께 가는 이 제품. 홈쇼핑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절찬리에 또 판매 중인 알렉스 그린 요거트 스타터, 유청 불리기, 박시영TV.com 이 쇼핑몰에 들어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유에다가 이걸 넣고 그냥 상온에 두면 그린 요거트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온에 둬도 되고 어떤 분들은 편리하겠다, 그죠? 예, 주변에 이제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좀 더 빨리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예,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냥 알렉스가 광고했다 생각하시고 하나 사주세요. 자, 광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수 대표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늘 사실은 최근에 뭐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고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최근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간단하게 드릴까 해요. 예. 근데 최근에 확실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해서 올라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현상에 주목하죠. 예.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어. 지금 오르니까 계속 오를 거야. 사실 이런 논거고 예. 그런 전망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변동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오르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그냥 올라서 오른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래요. 사실. 네, 지금 오릅니다. 어디가 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오르고 계속 오를 겁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식이거든요. 왜 오르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질문이 항상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자료 좀 보실까요? 보실까요? 예.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많아요. 실거주자들. 예. 그래서 무주택자나 아니면 갈아타기나 이런 분들이 저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 이건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만약에 대출이 저렇게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을 버텨주기 위해서는 빚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빚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느냐. 그 동기도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 지금 안 사면 더 오를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동기가 사실은 정부가 만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계속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겠단 그랬죠.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분들이 사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오를까 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흥미롭게도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완화를 보세요. 누구한테 대출을 해 줍니까? 생애 최초. 그렇죠. 예. 무주택자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심지어 최근에는 신생아 그렇습니다. 나오면 대출해 주잖아요. 아이 나오면 싸게 대출해 준다. 그러니까 저런 방향성이 결국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한테 몰리고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지금 액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적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항상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게 사이클이나 과거에 있던 일이 반복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예.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10년 전에도 사람은 내 집 사고 싶어 했고 그렇지. 돈 벌고 싶어 했어요. 예. 그게 20년 전에 똑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항상 유사한 패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요?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아까 말한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예요. 송파에 있는. 근데 잘 보시면 2006년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쭉 그려드린 거잖아요. 예. 2006년도에 갑자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08년도에 빠지죠. 예. 그렇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빠진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 오르잖아요. 예. 저 집값이. 제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저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장기적으로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빠지죠. 2013년까지. 저는 지금 시점이 저 2009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빠졌다가 오르는 구간. 그러네요. 근데 그때 왜 올랐는데 한번 볼까요? 뭐 또 부양책이 있었구나. 부양책과 함께 일단은 이거였어요. 주택담보대출이 같이 증가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오를 때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들고 왜 이때도 똑같이 빚을 내려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다음 장 보시면 이때도 이명박 정부가 MB 때 2008년도부터 대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아주 기억하실 거예요. 뭐 재건축 재개발 막 얘기할 때 아니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이때 주택 정책을 만든 사람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에요. 박상우. 네, 실무자가. 네? 그러네. 맞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 정부에 MB 하던 일 하는 거예요, 출신이 많으니까. 네. 그 하던 거 잠시 한 10년 쉬던 거 다시 와서 하는 건가?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2009년도에 올랐잖아요. 그때 신문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2009년부터 2010년 2월에 어떻습니까? 아파트값 정고점 넘어섰다. 신고 자료 5만 건 공개. 막 엄청나게 다 상승합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천덕꾸러기. 네. 서울 아파트값 IMF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네.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이거 많이 본 기사 제목인데. 네.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향후에 이런 시장이 왔다고요. 저는 이때하고 지금을 굉장히 유사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거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단 부동산값 아파트값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할 때도 과거에 무슨 사례들 케이스들 끌고 오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그냥 일상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역사 속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뭐 역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다 우리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뭐 2009년, 2008년 나도 살았고 그때 서울 난 그때 나 반지하는 아니었어 그때. 난 1.5층에 살았는데 요쪽에서 보면 1.5층인데 저쪽에서 보면 창이 안 보이는. 그런 집 있죠. 네. 그런 데 살았었는데 이때 아파트가 뭐 이런다 저런다 할 때 뭐 사실은 나하고는 사실은 먼 얘기였으나 이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있죠. 그런데 이 케이스가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박신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집값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 해석이요. 아니 집값.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광수 대표님처럼 이렇게 좀 전문적이면서 쭉 팔로우하는 그런 통계 자료는 제가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표 값으로 몇 개 그냥 쭉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사 잘 돼? 뭐 자영업자들 어때? 라고 할 때 제가 아는 떡집 사장님, 제가 아는 뭐 1층에 치킨집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매출표, 뭐 임대료 현황 이런 게 지표값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지표값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몇 개 아파트 단지들이 평소에 있는데
저는 아직 올랐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올랐다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의 느낌이 이렇다면 이걸 만약에 제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어딘가에는 거래량이 늘고 어딘가에는 올랐을 텐데 이게 전국적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대세 상승도 아닐 것이다. 일부 빚으로 살 수 있는 범위에 잡히는 구간에 있는 곳 중에서도 좋은 데만 좀 집중돼서 매수세가 붙어서 전체 지표를 조금 양성화 시킨 거지. 그래, 이건 맞는 말 같아. 예,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우리 이런 아파트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올랐거든.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아니면 아예 강남의 고가 아파트. 그렇겠죠. 이쪽은 지금 변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떡집 사장님은 뭐래요? 경기는 너무 안 좋다고 그러죠. 그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 최악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상상 초월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 이제 그런 실물 지표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행이 안 돼요. 여행은 제가 할 말 많죠. 여행이 제 주변에 여행업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 여행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해외여행 많이 간다라고 하잖아. 뭐 일본 엄청 간다 그러고 동남아 엄청 간다 그러고 해외여행 많이 간다 그러는데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돈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뭐 사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여행 뭐 비행기 티켓팅하고 그 현지 숙소도 그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행업이라는 게 그걸 대행해 주면서 돈을 버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현지의 그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현지 가이딩하는 그 앱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야. 네. 그쪽에 계신 분들도 경쟁이 이제는 많이들 가는 곳에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사람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 엔화도 떨어지고 해서 싸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 여행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 좋은 일이야? 결국 일본 좋은 일이야.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떡집 사장님 얘기하시고 뭐 동네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자주 가는 뭐 몇몇 집들 보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경기 좋았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본 것 같거든. 네. 그 실물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다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돈이 안 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저 소상공인들 그 배달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냥 튀겨가지고 닭을 나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면 남는 마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뭐 배달 수수료에 뭐에 뭐 광고도 의무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사를 옛날 닭 10마리 팔았을 때 느낌하고 지금 10마리 팔았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실제로 지표도 보면 그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카드 1개월 연체율 금액이 불과 뭐 지난해 정도는 1조 원 수준이었다면 지금 2조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 빚도 못 갚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요즘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가전제품이요. 네. 예. 가격대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상 가격과 싸게 파는 가격. 벌어졌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가전제품 사실 때 유의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리점 사고 물론 가격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가격 차가 되게 크다. 같은 제품이라서.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하시고 가격 격차가 커졌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이 두 가격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격차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호구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은품 같은 거에 해갖고 지금 이제 주택 시장도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낮게 해준다고 이걸 사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자, 이 냉장고를 사는데 사은품 준다고 이 가격을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사은품 안 받아도 이 가격 낮게 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박신홍 평론가한테 요 얘기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국은행 총재가 네네네. 뭐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알아서 뭐 선제적으로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 뭐 금리 얘기하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게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금리는 영향을 받을 것인데 미국 상황하고 달리 우리 상황은 여차저차한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고평론가님 말씀의 대답이랑 엮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예, 이거는 12회 연속 동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개월 연속 동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동결될 거라는 거는 뭐 시장에서 100% 다들 알고 있어요. 1000%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슈가 안 되는데 그럼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나라고 하는데 이번 금통위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평론가님 방금 얘기한 그 질문이에요. 예. 일단은 미국이 뭐 역대급 지금 현재 아무튼 고금리 구간을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가 사실은 시장의 초미의 관심인데 금융 지표로 뭐 실업률이 4%가 넘으면 내리지 않겠냐. 물가가 또 근원 물가가 뭐 CPI가 어떻게 되면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금융적으로 보는 기법이 당연히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는 걸 연준이 싫어한다면 바이든 쪽에 유리하게 금리를 내려서 그 온기가 시장에 돌 정도의 기간을 확보하고 내려준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분석을 여기에 만약에 묶는다면 그러면 9월 정도에는 미국이 내리지 않겠어? 그래야 금리 인하 효과를 시장에서 보고 그게 바이든의 봐야지. 대선 또는 민주당의 대선에 도움이 되니까 라는 분석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게 맞다칠게요. 뭐 맞다치고. 맞다치면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9월 내지는 늦어도 10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쳐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은 선제적으로 내리긴 좀 어렵겠지만 내린다 치면 한두 달 정도 먼저 내리지 못할 이유는 또 뭐냐? 우리가 코가 석잔데 평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린다는 전제에 대해서 51%의 확률로 믿기만 한다면 선제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선제론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제론이 또 그러니까 미국 얘기도 맞다치고 그래서 선제 인하론도 맞다치면 그럼 선제 인하를 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방망이 치면서 오늘부터 내립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에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9, 10월 금리 인하를 놓고 역순으로 보면 이번 금통위가 힌트가 나오는 금통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멘트가 나왔는데 의미 있는 멘트가 나왔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난번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어요. 예를 들면 4차선으로 가면 고속차선이잖아요. 네. 근데 3, 2, 1로 내려오면 그래도 저속차선이잖아요. 차선을 좀 바꿔야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차선도 바꾸고 방향 전환까지도 검토해보는 상황. 이런 멘트를 하나 했고 정확하게 이제 방향문에서 그동안 없던 한 줄이 들어갔어요. 금리 인하 시점을 검토해 볼 수는 있는 이런 문구가 마지막에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없던 구절이. 그다음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지금 금리 인하를 결정한 거는 만장일치였는데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너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통위원 중에서 저번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한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보고 그래도 한국 금리도 이제는 조금 내려갈 만한 조건은 조성되고 있지 않냐라는 식의 해석은 가능한데 사전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번 또는 미국보다 선제적 인하까지 가능한 그래도 조금 적극적인 힌트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어요. 환율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물가는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표상으로. 근데 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내려줬다고 또 집값 너무 뜨는 거 아니야? 대출이 불붙는 거 아니야? 또는 환율 건드려가지고 1,400 뛰는 거 아니야라는 변수가 요 최근에 생겨서 예. 단언적인 힌트는 안 나왔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선제 인하로는 힘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동시 인하 내지는 한 달 후행하는 인하론 정도로 해서 하반기 한 번 인하 정도가 그래도 좀 합리적 분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자산 시장은 심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폭과 정도예요. 근데 이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선제적 그러니까 뭐 9월 10월에 미국이 그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치고 그러려면 뭐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한 달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치면 뭐 8월 뭐 이럴 때 낮출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그 타이밍과 그 다음 타이밍에 그 갭을 볼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하고 따라간단 말이지. 맞죠. 그러면 이제 은행권에서 무슨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난질을 치면 그냥 나는 그 넉넉고 있다가 와 나만 못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약삭빠르게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자본을 크게 굴리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뭔 말이냐 뭐 파월이 비둘기가 됐대 매가 됐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와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사실은 조금 걱정됐던 게 아주 만약에 큰 힌트가 나왔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대충 9, 10월이라고 편하게 얘기한 건데 연준은 10월이 없어요. 네, 그러면 9월이에요. 네. 아니면 11월이야. 그렇습니다. 11월은 너무 늦죠. 그러면 11월이라는 건 대선과 별개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만약에 선제 인하론이 힘이 있으려면 9월이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힌트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 달에 힌트가 두 달치가 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힌트를 빌드업을 갔으면 오늘 이후에 아주 다이나믹할 뻔했어요. 이창용이라는 하는 총재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아,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분이 요걸 끌어내고 싶었거든. 이분이 바보는 아닙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제가 감히 솔직히 말하면 비빌 수가 없는 정도의 레벨이죠. 서울대 교수까지 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지적인 부분이나 지금까지 걸었던 캐리어나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리든 올리든 사실은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금융과 국가의 문제를 좀 가장 정말 독립적이면서 테크니컬하게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지금 아주 상황이 묘한데 이거 다층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행 마이너스 정부가 마통. 더하기 빼기가 안 맞고 막 남의 돈을 막 땡겨 쓰고 싶을 때 살림은 엉망진창으로 하면 마이너스를 뚫게 되죠.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계좌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으니까 뭐 세수, 세출 이거 전혀 안 맞아가지고 계속 빵꾸 나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92조 마이너스를 뚫었습니다. 그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건너뛰고.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92조 정부가 마이너스를 왜 뚫었냐면 상반기에 세입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지출을 다 땡겨 쓰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땡겨 쓴 거예요. 그럼 정부는 왜 땡겨 썼냐. 1년 내내 써야 되는 지출 프로그램 중에서 70%를 조기 집행했어요. 총선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제 나라에서 돈 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경제를 운영하면은요.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지 빚내서 하반기 재정 아니요. 빚내서가 빚도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상반기 다 땡겨 썼어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하반기 세금 들어오면은 그냥 그 마이너스 갚는 거예요. 원래 하반기에 쓰기로 돼 있는 지출 프로그램이 앞에다 땡겨졌으니까. 전형적인 돌려막기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GDP에서 재정이 기여하는 퍼센트가 0%거든요. 현재 전혀 기여를 못 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기여를 못 할 가능성이 100%라는 얘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자, 즉 아까 우리가 내수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 이런 얘기 할 때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수많은 재정 역할이 있는데 상반기에 돈을 다 땡겨 쓰는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노 한다라든지 적당히 해줘 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땡겨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한국은행 성적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하는 것보다 스피드가 빠르고 금융 조달 비용 아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큰 문제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자 그리고 그렇게 니네들이 그거 통제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법으로 막던지 이렇게 국회로 공을 집어 던졌어요. 국회 탓을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 입장을 그냥 한국은행 총장이 얘기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지금 원래 한국은행이 기존에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나 이런 사람들 거리를 두고 그렇죠. 따로따로 잘했어요. 근데 지금 국힘이 부르면 갑니다. 정부가 만나자면 다 만나줘요. 총재가? 네. 그래서 옆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독립성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뒀지만 나는 반대인데 나는 소통할 거야. 이걸 소통이라고 포장하면서 나는 적극적으로 만날 거야. 그 대신 여러분 독립성은 걱정하지 마셔. 나는 그냥 소통하려고 만나는 거고 내 의사결정은 독립적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양반도 무슨 캐비넷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국민이 누가 믿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검사하고 밤새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판결 내리면 그 피고한테 공정했다고 누가 보겠어요. 우린 재판 얘기 안 했거든. 나는 술은 술이고 판결은 판결이야. 이런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믿어주려고 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마이너스 통장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정부 얘기를 대변하더라. 친정부적인 발언들을 계속. 그러니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예. 한국은행이 정부의 압박 때문에 금리 결정을 정말로 테크니컬하게 잘 할까 이게 걱정이 된다. 자, 왜 선제 인하론 같은 얘기가 계속 힘을 얻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GDP 관리할 때 제일 다루기 쉬운 지표가 건설 지표입니다. 예, 집 지표예요. 예, 그 23%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 갑자기 수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예. 갑자기 내수 풀리기 어려워요. 근데 집 좀 하고 건설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양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돈 썼어요? 다 썼어요. 없다. 하반기에 못 쓰죠. 하반기 지표 나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 빚내야죠. 그래서 건설 경기 살려야죠. 이런 정책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금리 내려. 이 압박은 정부에서부터 오는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지면 지금 좋아할 정부의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정부가 계속 만나자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계속 만나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독립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는 멘트는 정부 얘기를 대변하는 듯한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의구심을 사고 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자꾸 떠오르지. 네. 그 왜 이렇게 드르륵 열리는 그 일식 같은 거 먹는 고깃집. 거기 둘이 만나고 있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옆방이 하나 더 있는 거지. 문이 스르륵 또 열리면서 네. 뭐 그 안에서 뭐 가방 같은 거 오가고 네. 아니면 저 차에다가 뭐 골프백 실어주고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천하의 미국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쉽게 못 만나요. 아니, 컨트롤이 안 되지 사실은. 만날 때 솔직히 말씀에 영화에서 그리고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만나는지 아시죠? 만났다는 얘기 없이 그렇지. 링컨 도서관 같은 데에서 쓱 지나가면서. 그 정도예요. 스치듯이 알지 찍 이 정도인데 대놓고 만나는데 나는 독립적이니까 믿어줘.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하는 총재들은 뭐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좋지.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 이렇게 하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러니까 말이야 좋지. 소통하고 다 좋은데 그 영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저 배밭에서 가끔 묵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모습이 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낫게 하겠다라든지 뭐 정부의 무언가와 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하면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이 진짜 돈 돌아가는 것만 정부가 계속 빌려달라 그러는데 빌려줄 게 아니고 마통 찍어달라 그러는데 찍어줄 게 아니고 야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망해. 라는 그 좀 뭐랄까 단호한 말과 그렇죠. 그런 어떤 행동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초반에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1사분기예요. 사실 돈 끌어다 쓴 거는.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뭔 생각까지 하냐면 갑자기 동네 벌레 많아지니까 얘들이 돈 다 땡겨 써가지고 이제는 방역 활동도 없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막 한다니까 이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중부지방 일대 비 엄청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도 있고 있을 텐데 이거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늦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리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갑자기 맞아요, 똑똑해진. 그래서 대통령 이번에 지시사항도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16자. 뭐라고 했죠? 아니 근데 그거 나는 세 글자 돈이 없어서 그런 DPI 거네. 조심하라고 그랬나? 뭐라고? 세 글자 줄수 잘해. 뭐 이런 거잖아. 잘해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네. 결과적으로는 난 그렇다고 봐요. 이제 토목공사나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2, 3년에 한 번씩 태풍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야 그 SOC 사업들이 계속 돌아간대요. 뭐 도로도 새로 좀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관에서 수주해서 돈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나온 돈이 없다는 거야. 그 업체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입니다. 자, 경제 만화방. 예. 저희가 이제 경제를 좀 만화처럼 좀 이렇게 쉽고 편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현안들 얘기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이 경제 이슈 관련해서는 이 현안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것이고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들 또 아주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의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만화방 오늘 우리 광순의 복덩빵 이광수 대표 그리고 우리 박수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